그 정책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정책 과정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책 의제 설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정책의 분석과 정책 결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정책 분석과 정책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그 42번하고 43번의 중간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책 문제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정책 문제 정의.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자,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 정책 대안들을 탐색하고 개발합니다. 큰일 났는데. 어제는 어땠어요, 이거 마이크? 어? 어제는 안 썼어? 월요일 날은? 왜? 수업 시간에? 안 썼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수업 뭐 했는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그냥 한단 말이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 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 대안들을 탐색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 대안들을 탐색 개발한다. 그러면 각 대안들을 탐색해서 개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이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미래예측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미래예측기법을 적용해서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 그러고 나서 각 대안의 결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정책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여러분들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데 그 대안 비교 평가의 기준이 뭔고? 이런 것들이잖아.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비교 평가의 기준 아니에요. 비용 편익 분석이랄지 비용 효과 분석 이런 부분들이. 그럼 마지막에 이 결과에 의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는 이게 시험하고 물론 연관도 되지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41번 보겠습니다. 정책 문제 특성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책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바로 정책 문제에 관한 것이죠. 그죠? 네, 부동산 문제. 근데 이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에요. 그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문제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 정책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반 정책 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정책의 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다.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정책 문제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3번,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4번 수요 집단하고 비용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인 이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다. 각각. 오케이? 자, 꼭 기억할 겁니다. 그 밑에 해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객관적인 문제가 해석되고 인지되는 과정은 주관적이다. 오케이? 그 부분은. 자, 43번 보세요.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정의할 때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 지금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 보세요. 관련 요소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이른다면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해야겠죠. 두 번째,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판단해야만이 그 방향으로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정책 대안의 탐색. 보세요.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대안들을 탐색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를 안 풀 때. 그렇기 때문에 정책 문제를 정의할 때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책 문제 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오케이? 3번 내용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순서가 한참 뒤에요. 4번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이거 외에 또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책 문제 정의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정책 문제 정의에 있어서는 제3종 오류가 나타난다. 정책 문제 정의에 있어서는 3종 오류가. 자, 1종 오류는 이렇게 표현했어. 1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 채택하는 오류예요. 오케이? 효과가 없는데 채택하는 오류. 2종 오류는 효과가 있는데 채택하지 않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44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왔어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협력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기억을 보니까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건 뭐야? 이종 오류죠?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채택을 안 해버렸잖아요. 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다. 3종 오류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 정의가 잘못돼.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잘못돼버리면 아무리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버리는 거야. 디귿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효과가 없는데 채택하는 오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의 내용은 1종 오류가 되죠. 기억은 2종 오류고, 그 다음에 리을은 3종 오류다. 각각.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3종 오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정의가 잘못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오류란 말이야. 그래서 이 3종 오류를 일단 방지해야겠죠. 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를 구체화시킵니다. 그 정책 문제를 구체화시킨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 문제를 구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게 되면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책 문제의 여러 가지 구조화의 기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의 기법들이. 그것과 연관되는 문제가 46번 문제입니다.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경계 분석이 나와 있죠. 경계 분석은 문제의 위치, 기간,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문제가 발생한 위치, 기간, 또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한 위치와 또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경계 분석입니다. 오케이? 포인트야.
두 번째, 가정분석은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정분석이야. 통합. 무슨 말이냐면 여러 대립적인 가정들을 통합해서 분석한다. 오케이? 여러 대립적 가정들을 통합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정분석은 통합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정분석은 통합과 연관된다. 여러 대립적 가정들을 통합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 대립적 가정들을 통합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가정분석, 통합이야. 계층분석은 뭐라고 그랬어?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계층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층분석은 원인분석이에요.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계층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분류분석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이 부동산 문제가 나타났지? 우리보다 앞서서. 요즘 여러분 좀 힘들 거야. 체력도 좀 딸리고 앉아있으면 막 졸리고. 근데 이건요, 지구력이에요. 체력 싸움이야. 특히 수업을 할 때 집중력을 갖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 풀지만 정리해 주는 거잖아, 일종의. 그렇잖아? 그 열심히 듣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아마 행정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힘들고 그러면 체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운동도 하고 뭐 약 같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6월달에 시험이 와 있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시간이 많이 남았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은 부동산 문제를 겪었는데 땅값이 폭등해버렸어요. 도쿄 인근에는요, 땅값이 10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럼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특히 기업들도 막 이 땅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땅값도 땅값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아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러면 부동산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부동산 가운데 그 포인트가 포커스가 뭐냐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이게 분류를 한 거잖아. 오케이? 분류란 말이야. 이게 한국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이 문제가 야기가 됐고 일본은 부동산 가운데 땅값이 상승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분류 분석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분류한 거지. 부동산 가운데서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세분화해서 분류한 거잖아. 이게 분류 분석이란 말이야. 그럼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통합은 뭐라고? 가정 분석. 원인은 계층 분석. 자, 이런 개념들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둔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가정 분석이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니은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하가는 기법. 그래서 인과관계 파악을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계층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정책 문제의 종속 기간, 경계 분석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위치 또는 기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경계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당면 문제를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당면 문제, 이 문제를 부동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걸로 이렇게 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 기억은 가정 분석이고 니은은 계층 분석, 디귿은 경계 분석, 리을은 분류 분석 이렇게 표현해서 구분합니다. 저랑 옳은 걸 연결해 보세요. 자, 47번.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률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봅시다.
전통적인 델파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있죠? 브레인스토밍, 집단 토의 방식에 해당되는데 거기서는 질보다는 양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 양을 우선한다. 브레인스토밍. 근데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은 오픈된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가 제시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수 의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횡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델파 기법입니다. 델파 기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익명성이에요. 델파 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익명성인데 전문가 의견의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전문가 의견의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델파의 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델파이 있죠? 정책 델파이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그걸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델파이. 근데 정책 델파이는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그것도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도대체 뭘 근거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이런 의견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 델파이. 오케이? 이런 입장이. 1번 틀렸어요. 1번에서는 델파 기법에서는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2번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완벽한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뭐 그런 존재도 아니고. 3번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된 상황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경우에 있어. 이런 아이디어 제안하면 또 이거 비판하지 않을까? 이게 쉽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갖다가 추가해서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아이디어에다가 내 의견을 추가하면 더 좋은 그런 그 제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비판과 평가는 금지된다. 그 다음 4번 고도로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4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 그 밑에 박스에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하고 정책 델파이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거기 보면 전통적 델파이 기법에서는 동일 영역의 일반 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하지만 정책 델파이에서는 정책과 연관되는 전문가와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전통적 델파이에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만 정책 델파이에서는 선택적 익명성이죠. 처음에만 이제 오픈된 상황이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나중에는 오픈된다. 이렇게 봐야죠. 전통적 델파이는 의견의 대표값 평균치를 중시하는 데 반해서 정책 델파이에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합의 도출, 그 다음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정책 델파이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정책 델파이는 얘기했어요. 정책과 연관되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그 정책과 연관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 예측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 3번. 대립되는 정책 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에요. 4번. 정책 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오케이. 50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자, 51번 봅시다.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델파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 방법. 그래서 이제 이 특정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3번, 지명 반론자 기법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절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또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반론자를 지명해서 반론을 제기하게끔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안이 선택되면 안 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절히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있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들도 이렇게 수렴하거나 또는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지적되는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을 채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지적하는 정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뭐 보완해서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4번, 명목 집단 기법은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해설 한번 보세요. 명목 집단 기법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 토론만을 거친 다음에 바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명목 집단 기법은. 자,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52번.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인 극복 방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가해성 장치 있죠? 가해성 장치.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소극적 대처 방안. 가해성 장치는 소극적 대처 방안이에요. 자, 지금 여기 박스에 보면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이론의 개발,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의 기법, 정보의 충분한 획득,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는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민감도 분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조건 가중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기점 분석.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방안들이에요. 민감도 분석, 악조건 가중 분석, 분기점 분석, 이런 것들이. 여기 새로운 국제공항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나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0만 명이다. 그 다음에 1년에 70만 명이다. 1년에 100만 명이다.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의 값이 각각 달라지겠죠.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의 값도 어때요? 각각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50만 명 이용할 때, 그 다음에 70만 명 이용할 때,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에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민감도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악조건 가중 분석은 A, B, C 세 개의 대안이 있는데 지금 순위를 보면 이게 1이고 이게 2위, 이게 3위예요. 각각 순위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A 대안을 선택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A 대안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최선의 대안을, 최선의 조건을 적용을 시켜봐요. 그래도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당연히 A를 선택해서 결정해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하고 최선의 상황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A는 2번이 되고 B가 순위가 1번이 되고 C는 그대로 3번이에요.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악조건 가중 분석인데, 이런 경우에는 분기점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손익분기점이 어떤 대안이 가장 유리한가, 손익분기점이 어떤 대안이 가장 유리한가, 이걸 분기점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분기점 분석. 자, 지금 여기 설명했던 이 내용들, 민감도 분석, 악조건 가중 분석, 그 다음에 분기점 분석, 또 아까 가해성 장치 얘기했죠? 이러한 것들이 소극적 대처 방안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소극적 대처 방안. 그 다음에 보기에서 보면 이론을 개발한다랄지, 정책 대파 기법, 정보의 충분한 획득, 이런 부분들은 적적 대처 방안에 해당되는 것들. 비교해서.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53번, 54번, 55번은 풀어보시고 56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 표현가 있어요. 1번.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왜냐? 잠재 가격을 측정하는 거니까. 잠재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내부 승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고 있다. OX.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라고 그랬어요. 비용의 현재 가치와 편익의 현재 가치가 서로 일치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부 승률은, 여러분들 내부 승률은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할인율을 알고 있다면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인율을 알고 있다면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잖아. (2021년도에) 100만 원이야. 할인율이 5%야. 그럼 지금 현재 얼마야 이거? 약 95만 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할인율을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현재 가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이 할인율을 모르고 있으면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없죠.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인율을 모르고 있어요. 내부 승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용의 현재 가치와 편익의 현재 가치가 서로 일치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가 일치되는 할인율. 그러니까 MPV가 얼마?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각각 MPV가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게 내부 승률입니다.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유리해요.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기 때문에 값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얘기 아니겠어?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죠? 3번. 칼드익스의 기준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칼드익스의 기준은, 칼드익스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그 대안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칼드익스의 기준입니다.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줬는데 그게 0보다 크다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총체적인 개념의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거지. 그렇잖아. 총체적인 개념의 바탕을 두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GDP 규모가 더 증가됐어.
그러면 칼도엑스의 기준에서 볼 때는 효율적인 거야, 그것은. 근데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집값이 막 폭등해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사이에 빈부격차는 더 커져버렸어요.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러니까 칼도엑스의 기준은 전체적인 총체적 개념만 반영을 하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재분배 편익과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셨어? 이해가죠? 이게 칼도엑스의 기준입니다. 4번,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비용 편익 분석은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형적인 것도 편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KTX 건설을 했는데, KTX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 KTX는 노선이 이렇게, 뭐랄까, 기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철로가 대부분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지 같은 데는 교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높여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산간지대랄지 언덕 이런 데는 좀 높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평지, 논 이런 데는 이렇게 교각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이 교각 세우는 땅 이런 데는 이제 보상을 했겠죠. 보상을. 여기 이제 교각을 세우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건설이 돼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각 이 뒤에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런 지역들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보상해달라. 왜냐면 여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햇볕이 비춰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아마 보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비용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그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용이나 편익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형적인 거나 예측이 안 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57번 보겠습니다.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가운데서 내부 수익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야. 1번,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내부 수익률이 높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봐야죠. 투자 수익률이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닌가. 2번. 정책 대안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3번.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자, A 사업이 있고 또 다른 B 사업이 있어요. 각 사업마다 투자 수익률이 각각 다를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각 사업마다 투자 수익률이 각각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또 다른 내부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4번.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 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부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우선순위하고 순현재 가치를 적용했을 때 우선순위, 이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자, 57번에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58번.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순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지만,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5% 있을 때, 할인율 5% 적용할 때, 이 현재 가치 값이 95만 원인데,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현재 가치 값이 얼마가 돼요? 90만 원. 이렇게 달라지잖아.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1번 순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만 비용 편익비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순현재 가치가 됐건 비용 편익비율이 됐건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값이 달라지니까 MPV 값이나 비용 편익비율의 값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응? 그래서 할인율이 크기에 따라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2번 내부 승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순현재 가치나 비용 편익 비율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할인율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내부 승률은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 오케이?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 이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3번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자, A 사업, 그 다음에 B 사업은 비용의 현재 가치가 50이고 편익의 현재 가치가 40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A 사업하고 B 사업 비교할 수 있죠? 왜냐면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 값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응? 그리고 비용의 현재 가치와 편익의 현재 가치가 전부 다 이렇게 화폐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다릅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자, A 사업하고 B 사업이 있는데 성격이 달라요. 투입되는 비용이 똑같이 100억, 100억 이렇게 투입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타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효과가 다르니까. 응?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성격이 다른 사업들 간에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성격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에서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 3번의 표현은 이거예요. 이건 편익하고 비용을 전체 화폐 단위로 나타나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A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이 500명이 고용 창출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효과잖아. 이만큼 투입해서 500명이 고용 창출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비교돼요? 비교 안 되잖아요. 그 얘기야, 3번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4번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산출물이 같을 때, 자 보세요. 자 A 사업하고 B 사업이 있습니다. A 사업에 100억, B 사업에 100억 이렇게 각각 투입했다는 거야. 근데 고용 창출 효과가 A 사업은 500명인데 B 사업은 예를 들어서 350명이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비교가 가능하죠. 왜? 산출물이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그래서 58번에서 4번은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럼 58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다음 59번입니다. 계층화 분석법.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합니다. 그죠?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300억 이상을 투입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500억 이상 규모의 사업 가운데서 정부가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신규 사업들, 이런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근데 여기에는요, 경제성의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자, 지역경제 파급 효과,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건 어떤 요소에 해당될까? 경제적 측면, 정책적인 측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건 정책적인 측면이에요. 아셨어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 효과, 이런 것도 정책적인 측면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비용 편익 비율이죠. 비용 편익 비율. 그럼 비용 편익 비율이 얼마 이상일 때? 1 이상이면 경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정책적 측면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계층화 분석법이 바로 AHP예요. 이게 정책적 측면을 평가하는 기준이야. 그래서 이것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0.5 이상이면 이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건 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 보세요. 인구가 많으니까 도로 하나 만들더라도 경제성 확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예산 바로 책정에 대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구가 별로 없잖아.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해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지.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국가 예산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만 집중돼 버릴 거 아니겠어. 그리고 수도권 내 지역은 또 상대로 낙후가 될 것이고 인구가 또 빠져나오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개편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AHP라고 하는 이 계층화 분석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학군, 그 다음에 교통 여건.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 환경, 그래서 뭐 주위에 이제 숲도 있고 뭐 이런 여건들, 이런 이제 각각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군하고 교통 조건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위에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교통 조건하고 환경 조건을 고려해 보니까 이게 더 위에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학군하고 환경 조건을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조건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이 세 개란 말이야. A, B, C. 자, 학군이라는 조건에서 볼 때 A, B, C를 비교해 보면 A가 B보다 유리해. A가 B보다.
B보다 C가 유리하고 당연히 A가 C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이걸 선택해야겠죠. 자, 교통조건에 의한다면 또 A, B, C 이렇게 있는데 교통조건에 의한다면 C에 해당되는 것이 유리해. 그 다음에 환경조건을 본다면 B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각각. 그렇지. 그러면 개개인마다 본인이 판단하는 이 기준들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들에 따라서 학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하면 이걸 선택할 것이고, 이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직장인들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30대 직장인들이었지. 왜냐하면 교통조건이 여건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중고등 학생들 자녀로 둔 학부모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각각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에 해당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계층화 분석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층화 분석법. 자, 계층화 분석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1970년대 사티 교수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광범위한 분야의 예측에 활용되어 왔다. 두 번째, 불확실성 나타나는데 확률 대신에 우선순위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했잖아요. 3번, 두 대상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상호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각각. 4번,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자, 계층화 분석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60번. 정책 분석 기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교차 영향 분석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 모형 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까 내가 국제공항 건설하는데 1년에 그래서 50만 명 이용할 때 비용 편익 분석값, 70만 명 이용할 때 비용 편익 분석값, 100만 명 이용할 때 비용 편익 분석값 각각 달라진다고 그랬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감도 분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렇잖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형 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분석해 본다. 그 말이야. 민감도 분석. 오케이? 단순하게 뭐 수수료 이런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자, 지금 현재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자, 1달러 수출했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야? 1,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1달러에 1,100원이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1,100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도 달라져요. 근데 환율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잖아? 2020년이 되면 수출 기업들은요, 이 환율이 올해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해요. 왜냐면 환율 여건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어치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10원, 환율이 10원이 변하면 얼마가 바뀌냐면 100억이 변화돼요. 환율 10원 바뀌는데 10억 달러니까. 그러니 그 수입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을 어느 정도 예측을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의 이런 변동에 따라 기업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민감도 분석이야. 이런 것도. 두 번째, 칼도익스의 기준은 전통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되고 있다. 칼도익스의 기준. 왜냐하면 칼도익스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그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이다. 선형 경향 추정. 그 다음 네 번째,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한 분석 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돼. yes, no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이제 yes를 선택했어요. 이쪽으로 가. 결정을 쭉 해나가다가 또 이 단계에서 또 결정해야 될 단계가 또 나타나. yes, no 이렇게. 응? 자, 이런 각각의 단계마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림을 보면 꼭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이걸 활용한 분석 모형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60번에서는 1번이 틀렸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61번으로 들어가요.